어젯밤 울산 S-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화상 전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선택에 주목됩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확보와 독주 견제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간밤 있었던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S-오일 온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것은 어젯밤 8시 50분쯤 울산 온산공단 S-오일 고급 휘발유인 알킬레이션 추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시운전 중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불이 번졌습니다. 알킬레이션 공정 작업 중에 구단 밸브 고착으로 이거를 정비하던 중에 정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중에 폭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제 불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은 30대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하청업체 직원 여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 폭발의 충격으로 집안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2단계를 발령하고 긴박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S-오일 온산 공장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4번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방한합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두 정상이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반도체 동맹을 다지며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세계 최대 규모이자 초일류 기술 집약 라인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나란히 찾습니다. 윤 대통령 첫 외교 무대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으로 이곳을 선택한 건데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 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관리가 글로벌 현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매개로 전략적 공조를 펼치자는 뜻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을 돌아본 뒤 간단한 인사말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기술 동맹, 나아가 반도체 동맹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술 동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층 더 강화되는 한미 동맹,
하지만 미국과 반도체를 두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자국 견제로 생각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입국 8개국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에게만 반발하기는 어렵다며 서로 협력할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한중 FTA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취임 11일 만에 치르게 된 한미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이번 회담은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출발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오산 미군 기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첫 순방이기도 한 바이든 대통령은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이동해 24일까지 체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중국도 한다면서 엄포를 놨고 공급망 배제 움직임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가장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타이완 문제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타이완을 대중국 전초 기지로 만들어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칠게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행동으로 주권을 지킬 것이며 한다면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将不支持台独的表态落到实处，以免严重损害中美关系和台海和平稳定。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 일본과 잇따라 화상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하야시 장관에는 쿼드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신중하라는 훈계조의 말도 했습니다. 美日发展双边关系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的利益。 왕이 부장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는 진영 간 대립과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에 가입해 대중압박에 참여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IPEF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구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도 준비를 마친 뒤 시기만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북한 동향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냐는 질문에 준비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일대를 비행했습니다. 군과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어제 미국 공군의 정찰기 쿠브라볼이 주일 미군 기지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쿠브라볼은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로 동해 상공 등을 비행하면서 북한 평양 지역 일대를 정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기인 리벳 조인트 정찰기도 강원도 강릉과 인천 상공을 왕복하는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상식에 따라 처리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결하는 정치권의 일부 시선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 임명은 별개라면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먼저 한 다음에야 정 후보자 거취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기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출 뿐입니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떠났다며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무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인준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지방선거 역풍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며 정치검찰이라고 공세를 폈지만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심했다고 맞받으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법무장관은 확증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 테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둘이요. 네, 한동훈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 방식에는 다양한 게 있다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소환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 어떤 다른 방식의 조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수사의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많이 진행된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적정한 법에 따라 그러나 맞는 장관님, 어쨌든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장관 집과 사무실,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을 마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수사 중인 사안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모든 것이 잘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2달 전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4년 전 싹쓸이 패배를 당했던 수도권에서 서력을 다짐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새몰이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무엇보다 서울 전문가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문가 대 인천의 실패한 시장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선거 사령탑으로서 4년 전 민주당이 싹쓸이한 지방의회 의석수도 되찾아와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10명 중에 6명 갖고 일했습니다. 일할 만 낫겠어요? 일할 만 놔두도록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에만 서울 서부 지역 7곳을 도는 강행군을 펼쳤는데 최근 우세를 점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절대 방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사실상 판가름할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는 후보들의 합동 유세전으로 선거운동에 막이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 지난 4년의 힘들었던 삶을 이제 다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더 나은 삶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전략적 요충지 인천에서는 4년 전 패배 서력에 나선 유정복 후보가 출정식과 함께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인천에서 대수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인천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치르게 된 첫 선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우면서 지방 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유세 총력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교통정책을 발표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탄원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새 정부 독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견제 균형의 필요성이 더욱더 최근 행태를 보면서 제기되고, 적어도 송영길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그래도 우리 민심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송 후보는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두 번의 서울 시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신규 주택 41만 호 공급 공약에 이어 재개발 재건축 신속 지원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는 출정식에서부터 일 잘하는 지사에 방점을 찍고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사이 고질적 교통 문제 대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은 어떻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 했던 공약들 헌신작 버리듯이
깨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GTX 신설하겠다는 거 깨지 않았습니까?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의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몸으로 부딪혀 쓰레기 매립지 종료하기 위해서 뛰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매립지 종료하고 쓰레기 독립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여영국 대표가 도지사로 출사표를 던진 경상남도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여 대표는 경남을 시작으로 양당 독식 체제에서 벗어난 지방정부와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윤호중,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허태전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중원 공략에 주력합니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와 열세 지역인 호남 민심 보듬기에 집중합니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유세를 펼치고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측면 지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후 방송기자클럽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과거 KT에 근무할 당시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거론된 사람은 실제로 합격되지도 않았다며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 취업 사건 판결문 증거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공천을 철회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은혜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한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 보도에서 얘기했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알아본 결과를 누가 말씀 주시는데 안에 거론됐던 분이 KT에 채용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채용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한 것을 제가 KT에 부탁을 해서 저희 아랫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추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네, 어제 오후 1시쯤 더불어민주당 허태전 대전시장 후보 유세 차량이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육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세 차량에 실려있던 구조물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유세 차량에 실린 구조물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높이를 낮추는 것을 잊고 이동하다 육교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제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장 기간 등은 오늘 발표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건 2달 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7일에 62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2만 명대로 내려오기까지 9주가 걸렸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환자 2만 명대는 지난 2월 3일 이후 15주 만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95일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행 규모가 뚜렷이 감소하면서 관심은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를 선언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에 제공되던 치료비 지원 등이 중단됩니다. 다만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격리 해제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등 위험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하루 신규 환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의 접촉면회 허용 기한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서 홍역과 장티푸스처럼 물을 통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이 먼저 퍼졌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달 열병식이 꼽히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은 받지 않을 것 같다고 국정원은 판단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소개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입니다. 외출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며 이중 마스크를 권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동안 26만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면서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63명이 됐습니다. 북한은 초기 대응 미숙의 책임을 물어 일부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임사를 예고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또다시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할 것이라고 화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가 퍼지기 전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역과 장티푸스 등이 이미 확산한 상태에서 4월 말 열병식을 계기로 코로나까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가 많은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또 우리 정부의 의약품 지원 제안을 북한이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태로 국가 체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부 주민이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동에 있는 북한 관련 소식통은 그제 새벽 북한 주민 5명이 단동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구러우쯔라는 강변 마을로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단동 소식통은 또 이들 탈북자 가운데 3명이 체포되고 2명은 도망쳤으며 체포된 사람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동시 정부는 공안을 동원해 파악해본 결과 관련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단체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측에도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일의 대동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재정적 규모가 한 $10,000,000, 120억. 그리고 또 그게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단 키트. 나름대로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계획적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품목으로서 물품을 구성하자라고. 북측도 여기에 응답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백악관에서 사울리니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연설에서 이들 국가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날을 중대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국가이자 긴밀하고 가장 영향 있는 파트너의 이들 두 국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어 동맹인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40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현지 시각 19일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인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예산 법안을 상정, 찬성 86대 반대 11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비롯해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그리고 50억 달러 남짓한 식량 지원 예산 등을 포함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고 현지 시각 19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와 아쿠유 원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이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원전을 가동할 거라면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전체 가스 수요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전략적 문제이며 전략적 관계다. 이 관계를 거부할 수도 단절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터키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전 세계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올해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식량 위기에 몰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시내. 주민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اليوم من الصبح عم افتن وما لقيت خبز. خبز ما في بالمره يعني مقطوع على الاخر. 밀가루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던 레바논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곡물 수출의 90%를 담당하던 오데사 항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흑해가 봉쇄되면서 곡물 2,200만 톤이 우크라이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This grain helps feed 4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se ports are shut down because of this war. We need to get the ports open, operational. Otherwise, we're going to have catastrophe on top of catastrophe.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씨 생산의 절반, 밀 생산의 10분의 1, 보리와 유채씨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곡물 수출 봉쇄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난에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아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 threatens to tip tens of millions of people over the edge into food insecurity, followed by malnutrition, mass hunger and famine in a crisis that could last for years. 게다가 심각한 가뭄으로 올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올 한 해 1억 3천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팜유 수출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 위 대통령은 아직 대용량 식용유 가격이 정부 목표 가격인 리터당 14,000루피아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팜유 산업 종사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수출 금지령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대란을 잠재우겠다며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해 국제시장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정부가 식용유 수급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대응 TF회의에서 식용유의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와 여대 음대 출신 연주자들과 용산국제학교 학생,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수 등으로 구성된 음악인들은 어제 오후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연주회를 열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드미트로 포로마넨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참석해서 전쟁 종식과 국제사회에 관심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얼마 전 징역 7년이 확정됐죠.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을 신도들이 수수방관하는 모습도 영상에 나오는데요. 왜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유족은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 차방. 차를 마시는 이 공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에 끔찍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찰 주지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은 60대 여성이 무릎 꿇은 남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는 30대 남성은 다름 아닌 아들입니다. 몸과 다리, 머리에 매질이 계속되자 도망치려고 몸싸움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시간이 지나자 피할 힘도 막을 힘도 없는 듯 무너져 내립니다. 주지가 돌아온 뒤에야 어머니의 폭행이 멈췄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소위 말하면 그 섬찟섬찟하더라고요. 계속 악몽만 꾸이고 이러니까 참 소위 말하면 사람이 그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 사찰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머니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를 건넸던 주지는 사건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현장에 수수방관한 신도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전합니다.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은 지금 공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은 코로나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공무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 교도소에서 그 면회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야 수사기관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받은 아버지는 어이없게 숨진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르신 2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도로 밖으로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는데 모두 안전띠를 맨 덕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비가 잘 안 돼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버스가 도로 옆 수풀위에 완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버스 주변에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전 8시쯤 당진영덕 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안전띠를 맨 덕에 큰 화를 면했지만 운전자와 승객 등 24명이 타박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1km 전부터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뒤에 탄 사람들이 차 흔들린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정신없지 뭐 깜짝 놀라고 넘어져서 매달린 사람도 있고 눌린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충남 부여에서 출발한 버스에는 경북 영주의 한 절로 순례법회를 가던 60, 80대 불교 모임 회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이곳 곡선 구간을 지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버스가 넘어지기 전에도 2차례 정도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도로 시설물들을 들이받아 차를 멈춰달라고 했지만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오히려 가속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쭉 좀 오다가 분리대를 조금 들이받았어. 받고 이렇게 좀 오다가 아이씨가 나오니까 사세우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제어가 안 되더라고 차가. 60대 운전자는 버스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하루에 한 번씩 먹는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차량 결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이어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타이어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단체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관광버스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교차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던 학원 차량도 들이받치면서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차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에 있던 트럭과 학원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어제 특수강도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8시 15분쯤 무안군 한 마트에서 여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탄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앞유리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재물손괴와 공모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낮더위 속 오늘은 곳곳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중북부와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또 오후 한때 호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나기가 내리는 호남 지역은 한 번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광주 1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절기소만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거라고 밝힌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어젯밤 울산 SOE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출발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쯤 도착하는데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해 이틀째인 내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공군기지. 선글라스를 낀 바이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마중 나온 군 관계자와 악수한 뒤 곧바로 전용기에 오릅니다. 계단을 오른 뒤 돌아서서 거수 경례와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나선 겁니다. President Biden will board Air Force One for a tri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is will be his first trip as president to the Indo-Pacific, and it comes at a pivotal mo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간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이동해
24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오산기지 도착 직후 곧바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으로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행합니다. 이어 방한 이틀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축으로 경제안보와 영내 협력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특히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할 정도로 대형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논의 사항입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and is going to stand up to and not shrink from any acts of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윤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방한 사흘째에는 기업인들을 만나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 일정에 동행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로 예정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긴급한 상황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검찰의 의견을 물은 결과 검찰도 이견이 없다고 답하자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핵실험 준비까지도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 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도발에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상황임에도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거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다. 그리고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도 포착됐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머무는 방한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더해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방한 기간 북의 도발이 탐지되면 한미 정상은 군 지휘 통제소로 이동해 북한군 동향 등을 보고받은 뒤 양국군의 후속 대응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도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여 당론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부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지만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를 낙마시켰을 경우 국정 발목 잡기라는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에서 장관이 된 국무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송곳질에 적극 반박하면서도 일부 질의에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데뷔전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집중 공세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걸 문제 삼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끌어들여 곧장 되받아쳤습니다.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한 장관은 다만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지적엔 충분히 새겨들을 만하다고 수긍했습니다. 말씀하신 지적도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혹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녀의 의대 입시 비리 의혹 있는 분이 수장이 된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정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의 자질 논란에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대통령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의원님께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까? 좀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질의는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틀째 진행될 질의에서도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질의에 나선 고민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이미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고 의원은 마무리를 하려면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지만 한 장관은 수사엔 여러 방식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KT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김 후보가 KT에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김성태 전 의원의 딸 부정취업 사건 판결문 증거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 특보단장인 이원욱 의원도 김은혜 후보가 MB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KT 전무로 가게 된 것도 불공정이었다며 본인 취업에서부터 불공정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는 KT 전무 시절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관음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도 없고 또 거론된 사람이 KT에 채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따라 KT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지방선거 지역별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충북입니다. 충북은 현직 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묶인 가운데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60만 명이 조금 못 미치는 인구지만 중요한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북. 현 지사가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면서 12년 만에 도지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무주공산인 충북 도지사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습니다. 민주당 노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민의힘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을 역임해 신구 권력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 후보와 김 후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으로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투옥된 경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노 후보는 충북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이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충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고 또 우리 충북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앞장서서 싸워왔고 또 충북의 미래의 어떤 현안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역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반면 경기 안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그동안 고향에서 정치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 봉사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선에 승리하고 난 뒤에 충북에서 선거를 해야 이것이 완성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향에 와서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요구도 있고 당원들의 요구도 있고 또 저의 욕구도 있어서 양 후보의 공약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대표 공약은 차이가 납니다. 먼저 노 후보는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매월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그 양육수당을 매월 70만 원씩 5년을 지불하는 것 60개월입니다. 총 4,200만 원인데 그것을 제1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김 후보는 의료 사각지대 주민이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 또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진료 후불제를 관철해서 앞으로 4년간 충북 지방행정을 이끌 수장을 뽑는 6일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은 차별화된 공약과 비전으로 자신이 새로운 충북 도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울산 온산공당 SOL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진화 작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연락이 닿지 않던 하청업체 직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원 하청업체 직원 4명이 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직원 5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로 인해서 진화가 쉽지 않은 만큼 소방당국은 화재 1시간 만에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도금 공장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 기숙사에 자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새벽에 급히 대피했습니다. 네, 수술 중 일어난 과다 출혈을 방치해서 고 권대일 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 유족은 이른바 공장식 분업 수술에 참여한 가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5살 대학생 고 권대희 씨. 수술 중 출혈이 일어났지만 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수술방을 비운 상태였고 2시간 가까이 피를 흘린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병원장 장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장 씨 등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9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서대로 수술하는 등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측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취 상태 환자를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맡아 지혈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수술방에 있었던 지혈 담당 의사는 세척과 봉합 업무만 맡았다는 이유로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 항소심에선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유족은 판결 직후 공장식 분업수술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리수술 했는 의사를 이때까지는 처벌을 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집행유예 정도로 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그래도 성과는 성과인 것 같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이른바 권대희법은 8년 만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하위 법령을 두고 여전히 논쟁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는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0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혜와 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동행해 범행을 돕고 같은 해 11월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집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제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양 보낼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배우 김세론의 소속사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골드 메달리스트는 김세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세론은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과 파손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세론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담을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군대 수장이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전쟁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연설에서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신청은 중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the face of aggression, NATO has not grown weaker or more divided. It has grown stronger, more united. With Finland and Sweden's decision to request membership of NATO,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도 핀란드는 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신속히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Now that we have taken this first decisive step, it is time for NATO allies to wade in.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안위가 나토 동맹에서 잘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my government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ecurity of the Swedish people will be best protected within the NATO alliance.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와 끊을 수 없는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거듭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두 na라가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온상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Finlandiya ve İsveç'in girmesine hayır diyeceğimizi ilgili arkadaşlarımıza söyledik ve yolumuza da bu şekilde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30개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터키가 끝내 합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400억 달러, 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에 150억 유로, 약 20조 2천억 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 군대 수장은 전쟁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 세계 군사 지원으로 곤경에 빠진 러시아가 최근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주장하는 한편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은 극우 나치주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На сегодня водили в столовую, с утра был супчик с макаронами, в обед был тоже супчик и каша. Ужина еще не было, ужин еще ждал. 러시아군의 포로지만 침대와 담요 등 잠자리도 좋다고 합니다. Условия содержания более чем, матрасы, одеяло есть, питание адекватное, хватает и наесться, и на все остальное. условия хорошие.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9일 공개한 화면인데 포로들이 자의로 얘기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월요일 이후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은 1,700여 명에 이릅니다. 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던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 타이라의 소식은 오리무중입니다. Откуда? Откуда? Где болит солнышко? Едем, откидывай его. Ножки? Поехали. руку. 타이라의 바디캠에는 마리우폴의 비참한 현실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타이라는 이 영상을 지난 3월 15일 AP통신에 전달한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타이라는 이후 도네츠크 지역 TV에 얼굴이 멍들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타이라가 나치주의자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 국제관계는 고립에 빠진 러시아가 선전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요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대면 서비스업은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뒤 손님은 몰리는데 정작 구직자들은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배달업이 인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서울 명동 번화가. 빈 상가에 붙은 임대 표지판은 여전하지만 한쪽엔 하나둘 알바 모집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그동안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손님도 늘면서 종업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급을 올리고 기다려봐도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국인으로는 아무튼 지금 최악입니다. 내국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한식 쪽에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인난과 거리가 먼 업종이 있는데 바로 배달입니다. 비교적 괜찮은 수입에 구직자, 심지어 이직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2만 명 정도 감소했고 배달 등 운수업은 1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일종의 양극화 현상인데 비인기 업종의 구인난이 언제쯤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특수의 영향이 있었던 보건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대면 서비스업으로 인력 이동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인 인력의 유입도 증가하면서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유행 수준이 업종 간 인력 이동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4월 중 생산자 물가지수도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중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른 데다 전력, 가스 요금도 함께 올라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9.2%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농림수산품은 2%, 공산품은 1.2%, 전력과 가스요금은 4.5%, 서비스요금은 0.4%가 상승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 계획을 승인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주시하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시설 공사입니다. 규제위는 바다에 방류해도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安全上の影響や健康それとかですとか海産物への影響が考えられるとは、科学技術的には到底考えられるような処分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시설 공사에는 후쿠시마 등 지자체와 주민이 동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강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방류계획 승인에 맞춰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 온 것도 원활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AEA が安全性についてしっかりと確認をし、その安全性を漁業者から消費者の皆様、そして近隣国、地域に至るまで繰り返し分かりやすく伝えていくことにより 외교부는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이 방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이번에는 IAEA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일 양자 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한국 정부가 방류를 전제로 일본과 협의해갈 생각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본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 이 부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여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실제 방류는 내년 봄 이후 이뤄지게 됩니다.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피해갈 수 없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며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경주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낮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호남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도 여전하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6도, 대전은 13.9도, 대구는 17.7도, 포항은 19.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과 대구, 청주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울산 S-오일 온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것은 어젯밤 8시 50분쯤 울산 온산공단 S-오일 고급 휘발유인 알킬레이션 추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시운전 중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불이 번졌습니다. 알킬레이션 공정 작업 중에 구단 밸브 고착으로 이거를 정비하던 중에 정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중에 폭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제 불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은 30대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하청업체 직원 여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 폭발의 충격으로 집안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2단계를 발령하고 긴박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S-오일 온산공장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4번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S-오일 울산 공장 화재 진압 작업이 10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추 총리 직무대행은 어제 소방청장과 경찰청장, 울산시장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또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근처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방 공무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새로운 생각, 더 많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송영길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그래도 우리 민심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문가 대 인천의 실패한 시장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말꾼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막겠습니다. 주택 문제, 여러분들의 지하철 문제,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정부의 의지와 새 정부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을 일입니다. 네, 여야가 본격적인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윤호중,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허태전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중원 공략에 주력합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와 열세 지역인 호남 민심 보듬기에 집중합니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유세를 펼치고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선대회의를 열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측면 지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후 방송기자클럽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여 당론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부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지만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를 낙마시켰을 경우 국정 발목 잡기라는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특수부 검사들과만 협치한다는 비판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가능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한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어 입단 속에 나서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거나 특수통 검사들 위주의 회전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사장급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2, 3, 4차장과 대검찰청 감찰 1, 3과장까지 콕 집어 교체한 것도 눈에 띕니다.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를 실제 지휘하는 자리인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감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지검 지휘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과 함께 급하지도 않은 대검 감찰과장을 바꾼 건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아예 건너뛴 점, 지난 정부 때 요직을 꿰찼던 인사들을 무더기로 법무연수원에 보내면서 정작 실제 근무지는 다른 곳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점도 논란입니다. 국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더 심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는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안 그래도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로 쇄신과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보직에 포진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비판도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또 한 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무실과 자택, 산업부 산하기관 등이 대상이었는데 이미 핵심 관계자들도 대부분 조사를 마친 만큼 백 전 장관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또 한 번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엔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이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 고발된 산하기관 8곳 외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초기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기 전 물러난 곳들로 검찰은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현황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퇴한 기관장들의 구체적인 임기를 확인하고 인사자료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달 초 대부분 마무리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김모 국장과 손모 과장, 박모 정책관 등 핵심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김모 국장은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3차례 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자신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가 성실하게 제가 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기소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두 달 후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 인사 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코리아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기로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핵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해당 사건을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원대를 호가하던 가상화폐 루나. 그런데 이달 중순 갑자기 1원 미만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권도영 대표 등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킨 곳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합수단에서 잘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권 대표 등이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연이율 19.4%라는 실현 불가능한 높은 이자 수익을 약속한 것이 유사 수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알고리즘상 사업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확정 이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부동산 실물 자산이라던가 어떤 별도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어떤 이익을 보장해주고 또 그거를 다른 투자금으로 메꾸는 일종의 돌려막기식의 신종 폰지 사기가 아닌가.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금, 즉 실제 돈이 아닌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은 것이 유사수신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맞먹을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루나는 2주 만에 시가총액 57조 7천억 원가량이 증발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자 5명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만 14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기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합수단이 맡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지난 1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선 흐름이 계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2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공공이 개인에게 지급한 돈,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 실질 소득은 6%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4.6% 증가했고 상위 20%인 5분위는 11.5%가 늘었습니다. 1분위는 분기 기준으로, 5분위는 통계 작성 이후 증가율이 최고입니다.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또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따른 사업소득이 증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수혜금 증가한 소득 원천별로 각각 다 증가폭이 좀 컸기 때문에 대표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비율은 6.20배로 3분기 연속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5분위 비율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있는 만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개선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해석도 곁들였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평가에서는 총소득이 증가하고 분배 상황도 개선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의 상황 인식이 바뀐 겁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49만 6천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지난달부터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의심 발열 환자가 누적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달 말부터 어제 오후까지 집계한 전국 발열 환자가 224만 1,61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건데 누적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신규 발열 환자는 26만 3,370여 명이고 사망자는 2명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처럼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부 주민이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동에 있는 북한 관련 소식통은 그제 새벽 북한 주민 5명이 단동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구러우주라는 강변마을로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단동 소식통은 또 이들 탈북자 가운데 3명이 체포되고 2명은 도망쳤으며 체포된 사람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5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하고 3일에 있었으니까 벌써 2주가 넘게 흘렀네요. 예. 오늘 표결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당일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흐름이 좀 나오면 좋은데 속 시원하게 그 전망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개 속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신문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민주당의 자유투표 가능성을 언급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2가지 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총리 인준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손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런 사안의 경우 찬성이든 반대든 뭐 당론으로 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는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이재명, 송영길 2사람의 신중론이 나오면서 자유투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론을 반대로 정했는데 이탈표가 나와서 인준이 통과가 되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봤고요. 이재명계 좌정이죠.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를 주장할 거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게요. 자유투표 자체가 인준 찬성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 4시에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 의총 2시로 잡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총 진행하는 시간보다는 더 길게 잡은 건데요.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총에 좀 시선이 많이 쏠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2사람을 좀 비교하는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 대통령의 성격과 특징을 비교한 기사를 담았는데요. 좀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 소개해드리죠. 가장 큰 공통점은 2 대통령 모두 다 법조인 출신이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또 눈에 띄었던 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다라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상 외교 무대에서 이 정상들의 체격과 패션도 신경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2 대통령 키는 180cm 내외로 비슷한데 윤 대통령은 주로 헐렁한 정장을 입고 바이든 대통령은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는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뭐 정치나 외교 경력으로 보면은 2 대통령 꽤나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49년 정치 경력을 갖고 있죠. 그에 비해서 윤 대통령 이제 불과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 저돌적인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했고요. 화법이 다소 직설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치고 빠지는 데 능숙하고 냉정한 합리주의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 전문가들은 2 정상의 호흡이 상당히 잘 맞을 걸로 봤다고 하는데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남은 임기까지 최소 2년 6개월 동안은 호흡을 함께 맞추게 될 텐데 그 첫 시작이 될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대면이고 이제 정상회담은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관련된 기사 있을까요? 다음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번 만남 한미 동맹의 확장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과거 군사 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가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 경제 그리고 기술 동맹까지 확장된다고 봤고요. 그 핵심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 동맹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둘러싼 여러 일들 거치면서 이 공급망의 중요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보가 핵심이란 얘기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 모두 다 공급망과 첨단 기술의 동맹을 강조하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가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 역시도 이런 기조라고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불리고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있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방한부터 저희가 갈 때까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게 전 정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근데 이 검찰 인사로 봐도 좀 비슷한 귀리가 읽힌다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중앙에 지금 표로 정리가 된 내용을 보더라도 언뜻 봐도 꽤 많은 수사들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전 정권 인사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주요 검찰청 지휘부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배치됐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고요. 또 함께 수사를 하던 고형곤 포항지청장도 4차장 검사로 임명이 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곳에 윤석열 라인이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불기소 처분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내용 끝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보도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부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이고요. 여기 사진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진입니까?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 유세 현장 사진인데 아시는 분들은 딱 보고 아마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울산의 상징이로 불리기도 하는 공업탑 로터리 모습입니다. 울산 도로교통의 중심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울산으로 들어오는 시외버스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고 또 울산의 시내버스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곳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운동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진 보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차량과 선거운동원 유니폼 색을 맞춘 게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는 당 출신으로 나온 후보들의 유세도 있지만 교육감 후보들의 유세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정치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통해서 유세를 펼친다라면서 지적하는 내용을 싣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유세 현장에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못한 보수 성향 후보들이 일제히 빨간색 점퍼를 입고 유세 현장에 나섰고요. 한 후보는 아예 국민의힘 유세 장소 옆에서 함께 자리를 잡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저희가 점퍼 색깔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떠난다 이런 기사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곳들도 많이 떠나냐 보네요.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포함해서 르노, 지멘스, 칼스버그 등의 기업들이 잇따라 러시아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1990년 모스크바에 첫 점포를 낸 후 32년 만에 철수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구글 러시아 자회사의 파산 신청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구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이죠. 그런데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던 때부터 러시아는 구글 현지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접속을 차단하거나 주거래 은행을 동결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요. 또 규정을 어긋난 게 많다라면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는데 결국은 미디어 업체를 규제해서 전쟁 관련된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러 행렬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경제의 고립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 10일부터죠.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이 됩니다. 네. 이거 뭐 업주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좀 이게 헷갈리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이제 매장이 100개 이상인 뭐 카페 아니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이 됩니다.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300원을 미리 내고 컵을 받아야 하고요. 예. 그 다 쓴 컵을 돌려주면 3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아마 조금 번거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예. 환경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 되겠습니다. 최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카페 주인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보증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라벨을 컵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스티커가 7원 정도 개당 한다고 하고요. 뭐 이 밖에 컵 비용 등 최대 한 17원 정도 추가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루 300잔 정도 파는 카페의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 달에 추가 부담이 생길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회용 컵을 받게 되면 씻어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재활용 업체에 맡길 때까지 청결하게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꽤나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발이 커지면서 환경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라벨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방안, 그리고 도입 초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지 뭐 계속해서 업체나 아니면은 이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재원 자체는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한계는 있어 보이고요. 이 주민센터 등에서 회수를 하는 방안 혹은 반납 가능한 매장을 따로 설정해서 그 매장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예.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역시나 뭐 시행을 유예해달라 혹은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미뤄달라 이런 방식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이 라벨을 붙이는데 더 많은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내용은 실려 있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예. 한번 해볼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슈퍼 손데이. 일요일 날 이제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자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월요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중앙일보에서 최종전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선두인 살라 선수가 22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1골인데 최근의 흐름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살라 선수 현재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9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EPL 최종전에는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득점왕 경쟁은 손흥민 선수 발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한 골 이상만 넣으면 이제 득점왕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상대가 최하위 20위인 노리치 시티라는 점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기준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팀이기도 하고요. 이미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노리치 시티 선수들은 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득점왕 가능성에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만약에 골을 추가하게 되면 유럽 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 중에 최다 골 기록을 세우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현재는 페이에노르트에서 뛰고 있는 이란 출신 자한 바크시와 21골로 동률인데요. 만약에 한 골을 더 넣어서 22골 이상이 되면 단독 선두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전에서 팀이 무승부나 승리를 기록하게 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도 따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즌 팀에 기여한 바가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유력 후보로도 꼽히고 있고요. 또 빅클럽 이적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좀 기쁜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페널티킥이 나오면 이번엔 꼭 손흥민 선수가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SG 랜더스가 외국인 듀오 폰트와 크론의 활약에 두산 베어스를 꺾었습니다. 에이스 폰트는 7이닝 3실점, 크론은 홈런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마무리 오승환이 KBO 통산 350세이브 기록을 세우면서 뒷문을 지킨 삼성은 한화를 꺾고 6연속 위닝 시리즈를 이어갔습니다. LG는 15안타를 몰아치면서 KT를 7대3으로 이겼고 선발 안우진이 6이닝 무실점을 호투한 키움은 N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우리 선수 최초로 세계 육상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우승한 우상혁이 돌아왔습니다. 애초 내일 영국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 2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미국 세계선수권 데뷔와 회복의 무게를 두고 귀국했습니다. 도쿄올림픽 4위에 빛나는 우상혁은 지난주 카타르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3을 넘고 우승해 한국 육상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를 향한 우상혁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240을 뛸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든 시간이 충분하다고 봐요. 두 달 동안은. 지금까지 시합을 너무 이제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조금 조절하면서 시합을 뛸 생각인데 그래서 조절하다 보면은 세계 선수권에 큰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도금공장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새벽에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명도동에 있는 농기구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창고용 컨테이너 한 동이 모두 타 소방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사들인 잔디에 수맥가가 떨어지자 농사를 접으려 태웠을 뿐이라는 소유주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잔상역 교차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던 학원 차량도 들이받치면서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지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에 있던 트럭과 학원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낮 동안에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6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낮더위 속에 곳곳으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북부와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후 한때 호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나기가 내리는 호남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유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6도, 광주는 1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26도, 대전은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절기소만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요즘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